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자는 취지지만 임금 보전과 생산성 유지, 그리고 업종 간 수용성 격차 등 현실적인 쟁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주 4.5일제가 충청권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교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주요 후보들께서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5일제 도입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기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주 5일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격차로 이제 놀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여 년 만에 주 4.5일제 얘기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박사님께 양준석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주 4.5일제가 공약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제한 배경이랄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예. 이제 그 주 4.5일제가 네. 대선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배경은 결국 근로시간이 이제 우리 국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네, 그렇죠. 요소이기 때문이고요. 네. 특히 또 산업 구조와 사회적 가치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이에 발맞춰서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산업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단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노동 시간보다는 혁신과 노동의 즉 이제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지가 이게 경쟁력의 핵심이 됐고요. 한편으로 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워라밸과 일과 가정의 양립 같은 가치가 사회 전반에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요.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이제 산업적 흐름을 맞물리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대선 공약으로 부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은 여야가 없어서 뭐 여야를 여쭙기는 좀 이상할 것 같고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뭐 이런 식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방식의 차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좀 네. 분석을 해보셨나요? 차이가 있고요. 일단 예. 정당별로 보면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이고요. 예. 현재 이제 그 주당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을 해가지고 주 4.5일제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 4일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요일별로 좀 이제 유연하게 재배치하자는 접근입니다. 예컨대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9시간씩 일하고 예. 이제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죠. 각 안마다 이제 장 단점이 뚜렷한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안의 강점은 실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질 개선에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임금 삭감 우려 또는 또 이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따르고요. 국민의힘 안은 이제 현행 법제 내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주 4.5일제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총 근로 시간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그런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연 근로라고 그래가지고 평소 이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에 9시간 하고
금요일 날 4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주 52시간이라는 그 틀은 이제 완성이 된 형태잖아요. 뭐 그런 형식으로 좀 변형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그 전반적인 어떤 정치권의 주 의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영계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주 4.5일제가 이 충청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일단 그 부회장님께서 경영계 쪽, 이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논의를. 예, 이런 담론이 뭐 우리 사회도 앞으로는 뭐 이렇게 좀 가야 할 방향에서는 뭐 그 취지가 네.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영 환경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참 어렵고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또 노동 인력을 우리가 뭐 구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근로 시간 단축에 의한 이런 어떤 주 4.5일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도입을 하는 부분이 예.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예. 그런 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근로 시간 또 임금은 삭감이 없다. 이제 네. 만일 이래 되면은 이제 기업은 이중고를 이제 안게 되는 부분이니까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의 그 이익이라든가 뭐 제조업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뭐 한 5%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런 기업과 노동계와 예. 또 우리 뭐 정부 측과 또 국민까지도 그렇죠. 더불어서 충분한 좀 논의와 또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걸로 네, 좀 네, 이해가 이제 되는데요. 우리 김호경 사무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고 노동계 쪽에 계시니까 좀 경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시각이 있으실까요? 네. 예, 좀 늦었다고 보고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방향이 맞고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는 네. 장시간 노동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고 장시간 노동은 어쨌든 개인의 문제보다 산업재해 문제, 네. 그다음에 저출생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위협까지도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4.4달러로 되어 있어요. 네. 미국은 77달러 이상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61달러입니다. 이게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돼 있어서 그 고려대학교 강선진 경제학 교수님도 생산성 향상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부회장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기업과 중소기업 상공 이제 영세 사업장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의 바탕 아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옛날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의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 측, 경영자 측, 노동계 측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이제 2011년에 주 5일제가 이제 전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사무처장님께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일하는 날을 줄여보자는 이제 정치권의 제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어떤 주장을 좀 펴실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이게 법정 근로 시간 이게 자율로 맡겼을 때 되지 않겠느냐. 네.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지금 주 4일제 내지 4.5일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경기도도 지금 현재 6월 1일서부터 4.5일제와 관련해 가지고 81개 네. 이제 기업들이 신청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에는 지원이 따르죠. 예. 그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율에 맡겼을 때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아, 예,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AI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이제 정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일이 좀 줄었다, 콜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반면에 금융 당국들은, 금융 그룹들은 상당히 큰 이익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AI 발전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일이 줄어들면 휴식 시간이 늘고 아니면은 그 상담에 따른 질을 높이기 위한 예. 과제들이 이제 주어져야 될 텐데 사람을 줄여요. 예. 예, 노동 시간을 그게 제일 줄이는 게 손쉽죠. 아니라 예. 사람을 줄여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도 뭐 240명의 대량 해고도 발생한 적도 있고 올해도 벌써 5월 달에 이제 대량 해고의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제화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1%로 저는 알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렵다고 보고 법제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동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승규 부회장님께는 지금 경제 상황이나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법제화를 해서 주 40시간 총 근로 시간을 이제 줄이자 이제 이런 차원이잖아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같은 취지로 결국은 이제 노동 시간이 뭐 줄어들게 되면은 뭐 노동 생산성이 또 이제 네. 낮아질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기업은 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또 대체 인력을 쓴다든가 뭐 이런 또 어떤 형태로 또 새로운 고용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뭐 그런 이제 정부 지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 지원으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국민 세금으로 다 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도적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연 근무제라든가 뭐 선택 근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기업이라든가 또 일부 업종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조금 되고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 제도라도 우리가 잘 우선 작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동의 어떤 형태들이라든가 효과가 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4.5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도입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 4.5일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 5일제인 현 상황에서도 주 5일제 근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주 4.5일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준석 박사님께는 그 지금 주 4.5일제에 대한 그런 흐름이 뭐 시대적 뭐 세계적 흐름
뭐 시대적 과제, 지금 도입해야 될 그런 뭐 필요성이 논의돼야 될 시점이 다가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생산 방식이 변한 것 같아요. 뭐 예. 계속 말씀하시지만 뭐 최근 AI 뭐 이런 예.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사람이 오랜 시간 일해야 했던 산업 구조가 다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처럼 긴 노동 시간이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한 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OECD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굉장히 OECD 비교해서 굉장히 긴 수준이고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나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도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매우 불균형적이에요. 일단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원체 그렇죠. 크고요. 예. 그리고 제도 수용 여력도 틀립니다. 예. 그 보건사회연구원 이제 자료를 보면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의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전체 20%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도 혜택 일부가 예. 대기업 근로자에게 빈되는 그런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4.5일제를 너무 일률적이고 어떤 급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또 이제 제조에서 소외되는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의 어떤 일방적 추진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와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 요거를 좀 보완할 만한 어떤 정부 지원이 예.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어떤 다양한 논의와 정부 지원은 수반돼야 되는 어떤 그런 논의 사항인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노동 시간이 줄면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임금 삭감 없이 그 주 4.5일치 노동 시간만 줄이는 방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많이 그 일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떤 휴식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가 시간을 많이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유승교 부회장님께는 이런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 삭감 없이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이 부분이 가장 큰 뭐 직면하는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정말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이상적으로 또 임금도 네. 뭐 이렇게 삭감 없이 잘 또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정말 임금의 어떤 삭감 없이 성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또 문제나 질문이 나오고요. 이제 한 10%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감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에서는 또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또 써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의 그냥 어떤 노동력의 어떤 이렇게 감축이 아니라 20%의 어떤 이런 비용이 어떤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걸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OECD 또 이런 제도를 이제 공약으로 세우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매우 길다. 네. 그럼 물론 지금 통계상 보면 길죠. 그런데 노동 생산성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노동 생산성도 OECD 국가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수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노동 생산성을 올리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고 해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앞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좀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단축에 관한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우리 검토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기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은 이제 노동계에 계시니까 그 근무일이 이제 단축이 되면은 지금 대체 인력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체 인력을 못 뽑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거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이제 맡아야 되니까 좀 가중 노동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방금 부회장님께서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낮아요. 근데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아, 예. 그 단축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계산식이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단축하게 되면은 집중도가 노동자들의 어떤 일의 집중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직이 줄어요. 네. 예, 그리고 이직이 줄면서 일의 숙련에 이제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예가 있는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가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나서 네. 실질적으로 퇴직률이 36%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어느 지자체인데요. 네. 36%가 줄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 한 6억 정도의 그 이익으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 면만 보게 되면 산출량은 줄어들 수 있죠. 산출량은 생산성은 늘어나도 산출량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기술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뭐 기술력을 또 투입한다던가 기계를 더 예. 보강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저는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임금 삭감 없는 단축 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양준석 연구위원님께는 그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좀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제도적 조건이 좀 그 담보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산업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근로 시간과 어떤 생산량 자체가 그 근로 시간 별로 없는 업종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구직이나 사무직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긴 근로 시간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물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근무 시간이 곧 생산량과 이제 직결되는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자동차 산업 같은 네.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얼마나 이제 오래 가동하냐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면은 뭐 생산도 줄게 되고 뭐 임금도 줄 수 없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하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요. 네. 예컨대 이제 원래 40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36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다면은 근로 시간도 줄이면서 임금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뭐 빅데이터 같은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조직 문화를 좀 더 바꿔서 단기간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이제 병행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예. 예컨대 이제 기업이 자동화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설비를 도입하거나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존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 4.5일제에 대해서 이제 대선 공약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별 산업 구조는 다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에도 보여드렸는데 대전은 이제 좀 서비스업 중심이고 이제 연구개발, 이제 IT 과학. 이 충남 쪽에는 제조업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세종에도 이제 산업단지도 있고 하지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제 특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이 주 4.5일제, 물론 주 4.5일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는 거지만 지역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이 주 4.5일제가 이 실행 가능성과 이 한계점은 좀 없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양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예. 그 산업에 따라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의 수용성에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용이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직처럼 뭐 생산량이 뭐 시간에 비례하지도 않고 예. 또 오래 앉아 있다고 뭐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업무 특성상 이제 장소 제약도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일이 많으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네, 그렇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기업 공공기관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생산직이나 서비스 직군, 그러니까 판매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충남에서 이제 농업이 부분이 큰데 예.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뭐냐면 생산량이나 매출이 이제 근무 시간과 비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면은 생산량 감소하거나 임금 삭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농업의 비중이 높은 충남 지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전보다는 이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도입 시에 산업별, 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적 접근이나 어떤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산업 구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과 과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회장님,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 4.5일제가 되면 교대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객 대응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좀 해야 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체 인력을 뽑지 못하고 그 4.5일제를 맞추기 위한 인력의 투입 이런 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한계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제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이제 이런 나타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죠. 특히나 이제 요즘 인구 감소를 통한 이제 그 중소기업들에서는 그 인력 수급 문제가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인력 그 아까 근데 대체 인력을 뽑고자 하지만 또 안 될 때가 있고 예.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좀 큰 기업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유연근무제나 여러 가지가 이제 중소기업들은 거의 아직은 인력 베이스에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력도 여유 있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할당된 인력을 그대로 해서 뽑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 시간이 이렇게 감축되면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꾸로 또 대체 인력을 뽑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력 구조적으로 뽑는 이제 노동 구조가 대부분이 아마 뭐 임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고용의 또 왜곡 현상도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도 평균적으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잘 고민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호경 처장님께는 이제 충청권 노동자들의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이쪽에 이제 지역 산업 구조가 이제 다르니까 적용돼야 될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주 4.5일제를 지역별로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돼야 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대전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좀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대덕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 지식 집약적 업무 특성상 이제 창의성과 집중력이 좀 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향상이 뭐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 제조업과 관련된 충남과 충북 같은 예. 경우 특히 아까 뭐 교대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네. 그 52시간제 되면서 교대제를 뭐 3교대에서 4교대, 4교대에서 뭐 4교대 내지 5교대 형태로 돼가고 있죠. 그 제조업과 관련 중소 이제 사업장과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지원이나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 절실한 거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예로 좋은 예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마 제조업체 특성상 계속 생산 라인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4일제 도입을 했어요. 예. 통념을 깨고. 예.
네, 성수기인 이제 11월하고 2월은 이제 정상 이제 사회체 근무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달에 사회체 근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진행을 하면서 생산량도 예. 오히려 더 증가하고 연봉도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예들이 많이 예.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진행하게 되면 우려되지만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물론 모든 기업과 모든 노동자들한테 주 4.5일제가 이제 시행이 돼서 다양한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혜택을 누리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5일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아까 말씀해 주셨고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나의 몸을 신성한 노동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주 4.5일제가 진짜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가 이제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주 5일제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주 4.5일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부분들의 소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양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제일 우려가 되는 그 분들이 이제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비정규직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은 당연히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곧바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들에게는 그 근로 시간 단축이 되려 이제 손해가 될 수도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정부가 또 나서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예. 임금을 일부 보존해줄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가지고 시간당 임금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제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일제가 만약 도입되더라도 이들은 이제 그 법제도 밖에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좀 반영해서 이러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예. 이들에 대한 주 4.5일제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언뜻 지금 드는 생각이 이번 대선 날에 어떤 물류회사에서는 이제 대기업이죠. 그 원래 하던 정책대로 뭐 빠른 배송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런 정책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업체, 노동계에서 합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4.5일제를 도입을 하면 조금 더 충격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언뜻 지금 박사님 얘기 듣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유승교 부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네. 주 4.5일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외 우려 해소책이 좀 있으실까요? 기업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 사실은 뭐 아까 중소기업들은 또 우리 그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면 대기업하고는 완전히 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경영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인력과 운영 측면에서 그 여유라든가 예. 뭐 우리가 저걸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그렇죠.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정규직으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도 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비정규직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감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또 기업적인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비용적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사실 실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체 인력도 쓰고 또 비정규직을 일부 또 외주도 활용하고 이제 이렇게 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하고는 조금은 뭐 말씀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어떤 환경은 사실은 유연성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기업이 훨씬 더 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좀 비정규직까지 확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업종별로라든가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잘 준비가 돼야 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호경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께서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시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 지원책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주 4.5일제가 실행이 된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네. 전체적으로 같이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네. 그리고 올 6월 달이면 또 최저임금도 결정이 네. 되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의 확대도 지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4.5일제가 대두되면서 그에 따르는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같이 병행이 된다면 함께 뭐 발전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 4.5일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 4.5일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뭐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상황도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지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될 수 있을지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 어떠세요? 네.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예.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개인이 여가 시간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시간 동안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요 쇼핑이나 여행, 네. 공연, 뭐 영화 관람 이런 다양한 네, 문화 활동을 그렇죠. 이제 즐길 수 있고요. 이건 또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업, 문화산업, 뭐 관광업, 외식업, 뭐 유통업 이런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증가한 여가 시간을 이제 지역 경제와 이제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그 지역 페스티벌 확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도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저 이제 중소기업 같은 이제 어떤 그 제도 수용력이 네. 낮은 그런 이제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뭐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단기간에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런 영향이 더 클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러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 채용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또 정부 차원의 정부에서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네. 그 뭐 자꾸 말씀 나누면 이제 기승전 정부 지원 이런 걸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물론 아까 뭐 부회장님 이게 정부 지원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소중한 세금으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면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부회장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 5일제를 어쨌든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입이 되면 긍정적인 측면 아니면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뭐 근무 시간이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의 어떤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소비라든가 또 이제 뭐 관광이라든가 레저라든가 네. 문화산업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네. 있는 부분의 어떤 긍정성은 네.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조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근로시간 아까 감축이라든가 이에 따른 이제 뭐 대체 인력이라든가 또 생산성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경제는 결국은 이제 흐름이거든요. 돈이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렇죠. 잘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생산성이 줄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이제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임금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인건비와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호간에 네.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좀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 앞에서 생산성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네.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호경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주 4.5일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4.5일제가 만약에 도입되면 노동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대로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그러시겠죠. 크다고 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부회장님 말씀처럼 네.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대기업 수출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관세 얘기 네,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사회 전반에 근간에 깔려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이 저는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좀 올려주고 살려주고 네.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는 중소기업 하고 계시는 이제 사장님들도 국가 정책과 관련해 4.5일제든 뭐 최저임금이든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너무 우리 사고가 지금 막혀 있어서 이 근본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랄까요? 이 중소기업이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 이게 확보가 돼야지 뭐 문화, 관광, 뭐 공연 이게 되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좀 흔들리는 상태에서 4차 산업, 7차 산업 얘기를 하는 건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면 시행 방식에는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처장님께서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시잖아요.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계세요? 법제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기업은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36%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1% 정도고요. 그 이하 이제 기업들은 1.4%예요. 네.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법제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제도와 관련된 정책들이 함께 나와졌을 때 저는 빠른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부회장님께서는 이 법제화, 자율 도입, 시행 방식에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제화한다는 게 상당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현재 우리 어떤 기업 환경, 우리 중소기업이 거의 뭐 우리 산업의 전체의 한 99% 정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내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사정 또 국민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 4.5일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준비를 해가고 제도화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서로 간에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준석 의원님께서는 이 시행 방식의 어떤 그런 문제, 얘기, 법제화, 자율 도입, 뭐 어쨌든 시행을 하려면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어떤 과도기라든지 완충지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행 방식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근로시간 이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현재의 근로시간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은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노사 간의 합리적인 절충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제도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법 개정, 제도화 이런 절차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속도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구조로 4.5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업종마다 기업 규모마다 여건이 다르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기업 규모별로 이제 차등해서 적용 시기를 차등해서 점진적으로 안착시키는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4.5일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좀 짧은데 이런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방향성 짧게 사무처장님 먼저 한번 짧게 좀 한번 핵심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어떤 합의가 필요할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같다고 봐요. 불평등 사회고 차별이 좀 심한 사회죠.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꿔나가자라는 저는 공감대와 관련해서 먼저 좀 합의가 되는 거는 좀 빠르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제도라든가 어떤 뭐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함께 이야기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승규 부회장님께서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핵심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현장 특히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잘 좀 담아내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기업의 직접적인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4.5일제로 가는 어떤 목적은 이렇게 삶의 질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들을 그대로 유지, 향상시키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4.5일제의 목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도 사회적 합의의 방향성 짧게 좀. 일단 정부가 이제 주 4.5일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요. 그에 기반한 이제 정교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목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 과제가 됩니다. 주 4.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요. 정치권의 결단은 물론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